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윤태호입니다. 손창호 교수님께서 몇 달 전에 전화가 왔는지 이메일로 보내셨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뭘 인력과 관련되어서 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여튼 그 행사 진행하는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통합 돌봄이 내년에 시작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꼭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으시다. 그래서 두루두루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무거나 주세요라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듯이 두루두루 해주세요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서 상당히 이게 컨셉을 잡는데 상당히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면 법부터 이제 살펴보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보건의료 인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를 보건의료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의료라는 요소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인이라고 하면 주로 면허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보건의료 서비스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의 기본적인 라인입니다. 골격이고요. 그래서 보건의료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서비스는 보건의료인, 그러니까 그 보건의료인이라는 것은 면허와 자격, 법률적 면허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건강돌봄이라고 또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의료라는 이제 같은 헬스케어라는 용어를 누구는 보건의료라고 번역을 하고 누구는 건강돌봄이라고 번역을 하고 건강돌봄으로 가면 전문성이 확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소셜케어라고 하면 소셜케어를 뭐로 번역을 하시나요? 사회복지라고 번역을 하시나요? 사회적 돌봄? 사회적 돌봄. 케어는 같은 케어인데 왜 누구는 의료라고 번역을 하고 누구는 돌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케어라는 용어에 대한 조금 개념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하튼 헬스케어는 상당히 뭔가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야 되고 그 전문가들을 얼마만큼 양성을 해야 될 것에 대해 추계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반에 많이 이제 깔려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은 제대로 된 연구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라는 용어도 사용하잖아요. 이제 소셜 서비스, 그다음에 소셜 케어 또는 퍼스널 소셜 케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그 소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보건의료에서 지향하는 그 전문성만큼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소셜 서비스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의료에서는 노인 일자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법이 보건의료라는 인력에 대한 법, 서비스에 대한 법이 상당히 저는 매우 경직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들이 이제 통합 돌봄에서도 저는 여전히 나타나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복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인력 제공하는 것, 근데 그다음에 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꼭 어떤 면허나 자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돌보는 이제 그런 것도 다 케어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 케어라는 개념인데 비해서 보건의료의 케어라는 부분들은 매우 이제 조금 다른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제가 나중에 조금 말미에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아마 2000년 기준하고 2022년 한 20년간에 우리나라에 이제 보통 보건의료 인력 하면 의사 간호사를 이제 많이 따지니까 의사 간호사의 어떤 숫자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변천을 해왔느냐라고 이제 쭉 보면요.
이제 여기가 이제 2000년에 이제 한국의 의사 간호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의사 수도 낮고 이제 간호사 수도 낮고, 요 이제 X축 Y축은 이제 OECD 평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2년 후에 보면 한국이 이제 보면 간호사 수가 상당히 많이, 제가 잘못한 건 아니죠. 네. 간호사 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의사 수는 이제 약간 이제 변한. 이제 그래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 수가 점점 증가해서 이제 OECD 이제 평균에 거의 이제 진입을 했고, 의사 수는 여전히 이제 OECD 평균에 비해서 이제 낮은 이제 수준입니다. 영국이 이제 요 수준, 영국이 간호사 수가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의사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의사 수를 다시 이제 정원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취했던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간호조무사까지 포함된 수입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한 숫자라서 이렇게 나타났을 줄은 모르고요. 만약 간호사만 따지면 이거보다 훨씬 이제 낮은 이제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양적으로 평평했는데 여전히 이제 간호사 수만큼 의사 수는 이제 따라가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간호사가 의사의 어떤 대체 인력으로 뭔가 활용을 할까라는 이제 고민들이 당연하게 이제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PA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영역에 속합니다. 시도별로 이제 전반적으로 의사 수의 분포의 변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확실히 서울이 이제 급상승했습니다. 서울이 이제 인구 1000명당 2007년에 약 한 3명 정도 되었는데, 요거는 의사, 치과, 한의사 수를 다 포함했기 때문에 OECD하고는 좀 다릅니다. OECD는 의사하고 한의사 수만 포함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치과에서까지 이제 포함을 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를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4.7명 정도 이제 되니까요. 서울은 지난 한 17년 동안 의사 수 인구당 의사 수가 매우 이제 급상승하는 그런 것이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 물론 이제 강력시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강력도 자체는 뭐 증가하긴 했지만은 강력시만큼은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추세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도별 건강 수준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도별로 이제 건강 수준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과연 의사나 간호사, 의료 인력, 보건 의료 인력의 분포가 이 시도별 건강 수준하고 무슨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그 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좀 사전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수명을 보면 이제 서울이 가장 기대 수명이 높거든요. 86세 정도 되고요. 23년도 기준으로 이제 부산이 82.6세입니다. 이제 부산이 사실은 어디랑 비슷하면 이제 충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 전남 지역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부산시가 의료 자원이 그렇게 적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단위 인구당 병상수나 이런 걸 따지면 사실은 서울보다 더 많은 이제 병상수를 가지고 있어요. 급성기 병상수만 따지다 하더라도. 그런데 왜 이제 기대 수명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이제 그런 수준을 이제 보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을 보면 조금 양상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역시나 서울이 가장 낮은 이제 치료 가능 사망률을 보이고요.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하면 이제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망의 어떤 개념입니다. 이제 역시 부산이 이제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이제 낮죠. 엄청나게 많은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그렇게 매우 높습니다. 유사한 지역이 인천입니다. 인천도 실제로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대도시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자원하고 건강 수준하고 의료용의 상관성을 쭉 이것은 그냥 발표용으로 만든 거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사나 이제 병원 종사 의사 수, 간호사 수, 급성병원 병상 수, 그다음에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의 병상 수 따지면 건강 기대 수명부터 해가지고 폐렴 입원율까지, 요거는 이제 고혈압 입원율부터 폐렴 입원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입원을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원의 이제 개념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별로 유의성이 없습니다. 그냥 기대 수명하고 인구 10만 명당 병원 종사 의사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렇게 나타나지만 별다르게 관련성이 없어요. 그런데 인구 10만 명당 급성병원 병상수를 보면 전부 다 상당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든요. 특히나 고혈압 입원율이나 당뇨병 만성질환 입원, 협병증 입원율, 협심증 입원율, 그다음 폐렴 입원율을 보면 다 이제 양의 상관성을 보이잖아요. 강한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들 지역이 이 입원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제 해석은 입원에 대한 유인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도는 병상이 채워져야 되니까 그 채워지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 급성병원 병상수, 왜냐하면 종합병원 병상수하고는 별 관련성이 없잖아요. 이 급성병원 병상수는 우리나라의 약 50%가 소규모 중소병원이잖아요.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이 중소병원들이 여기는 이제 급성병원이니까 요양병원은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병상에서 299병상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 불필요한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따지면 보건의료 자원이 의료 이용을 뭔가 규정하는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사 수가 몇 명이고 간호사 수가 몇 명이고 하고는 건강 수준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마 별 관련성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여하튼 그러면 우리가 의료 자원을 우리가 분포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왜 의료 자원을 균형 있게 분포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것은 건강 수준을 최우선적으로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의료 인력의 어떤 고용 구조를 형평성을 개하겠다라는 것이 목표는 아닐 거잖아요. 의사 수가 부족하면 왜 의사 수를 늘려야 되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까 빨리 사망을 하게 되고 막을 수 있는 사망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하지 못하니까 사망을 하고 다 이제 결국 목표는 이제 건강 수준을 개선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의료 인력의 분포는 건강 수준을 개선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보건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의 분포를 보면 보건소 인력도 상당 부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건소 인력 분포하고도 제가 상관성을 봤는데 보건소 인력 분포하고 그 지역의 건강 수준하고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통합돌봄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보건소와 이제 협조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 거냐, 협력을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인력은 이제 상당 부분 많이 늘었지만 아마 그 동안에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인력이 늘어난 것이지 뭔가 어떤 지역의 보건소 인력의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인력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과 관련되어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제 인구의 추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구의 추계를 보통 저는 이제 문제 인식이 뭐냐면 이제 보건의료라든지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인력이 단순한 인구수로 우리가 추산을 해서 인구수가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가장 큰 특징이 성연령인데 성연령에 따라서 예컨대 보건의료에서는 필요도 복지에서는 그걸 욕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필요나 욕구가 다 다를 것인데 마치 전체 인구가 똑같은 필요와 욕구를 가지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예컨대 2050년이 되면 인구수가 줄어들 거다.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어떤 필요나 수요 자체도 줄어들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제 보통을 하는 거죠.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2000년부터 2070년까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전국 인구의 추계인데요.
감소하죠. 이제 지금은 이제 5,100만 명에서 나중에 이제 아무런 이제 뭐 지금 현재 했던 추세를 그대로 따른다고 가정하면 한 3,700명 정도, 3,700만 명 정도 많이 이제 감소를 합니다. 지금 현재 72%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영국에서 영국 이제 GP 수가에 측정하는 이제 인구 가중 수가가 있거든요. 영국은 이제 캐피테이션 이제 인두제 방식인데, 인두제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죠. 성 연령에 따라서 의사의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는 확률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인두제, 이제 가중 인두제인 거거든요. 그 가중 인두제가 이제 5에서 14세의 남성이 1입니다. 그 1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쭉 이제 성별, 연령별로 가중치가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이 가중치를 이제 추계 인구에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50년이 가면 2020년에 한 1억 3,500만 명 정도, 맞나요? 1억 3,500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050년에 가면 1억 6,7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70년에 가면 1억 4,200만 명인데, 2070년에 가더라도 2020년보다는 보건의료 필요에 기반한 가족 인구는 지금보다는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결국 보건의료 필요라는 것은, 우리가 인력이라는 것은 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람 수 아닙니까? 그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도 욕구에 부응하는 이제 인력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전남, 경북을 보더라도 이거는 2050년까지만 통계청에 추계를 해서 그런데, 지금보다는 더 많은 2050년까지는 필요나 수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라는 이제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건의료 인력 직역별 현황 및 여건들을, 근데 이제 아까 축사해 주신 신영성 원장님이 연구를 이제 2020년에 이제 연구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보고서에는 뭐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지만, 양의 문제, 질의 문제, 분포의 문제, 그 외의 문제들로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현황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개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기본 개념은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인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인력이 있으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체계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인력이 일하는 곳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고, 그 일하는 곳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비스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서비스 이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전체적인 체계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가느냐, 그 체계 안에서 인력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저는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인력을 할 때 단순한 추계밖에 없습니다. 체계에 대한 고민은 지금 현재의 어떤 체계 수준을 유지를 하자라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가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역의 의료를, 지역의 보건의료를 고민을 하려고 하면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는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없는 국가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도 처음에는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없어서 NHS 중앙 통제식 이제 방식에서 이후에 1970년대 개혁을 통해 가지고 점점 지방 분권화 방식으로 이제 간 거죠. 그 지방 분권화라는 것은 NH 예산을 지역의 교부를 전체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인테그레이터 케어 시스템, ICS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는 뭐 통합 돌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는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42개, 잉글랜드 지역만 42개의 지역 자원을 결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걸 이제 커미셔닝이라고 부르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상응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그 자체가 이제 잉글랜드 NHS의 핵심이거든요. 지방분. 우리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계획은 보건소에서 내리고 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꽂아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시군구의 단위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적인 흐름은 뭐냐면 이제는 네이버후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마을 동네 수준이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명에서 5만 명 수준의 것을 이제 네이버후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로 치면 뭐 읍면동이거나 아니면 몇 개의 읍면동을 합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주거의 특성들이 유사한 이제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요게 영국 북서부 지역의 ICS인데요. 총 한 8개 정도의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고 요 중에 이제 얼링 지역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단위가 전부 다 이제 관리하는 이제 네이버후드 지역입니다. 그 네이버후드 단위로 영국은 이제 GP들이니까 GP가 네이버후드 단위로 이제 네트워킹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과거에는 개별 GP가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 통합 돌봄 방식으로 가니까 개별 GP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지역적 전체의 어떤 서비스, 개별 GP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한 것이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네트워크라는 거 PCN이라는 방식입니다. 그 PCN이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네이버후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통합 돌봄이라면 저는 시군구 단위로 뭔가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것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95% 이상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읍면동에 있는 필요한 자원들이 전부 다 시군구로 다 센터로 다 달리면 센터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더 낮은 단계로 해체를 좀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 의료 네트워크, 특히 이제 1차 의료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사회적 결정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주민 참여 기전이 작동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소셜 프리스크리션인데 사회적 처방이라고 부르는 것. 그 사회적 처방을 누가 하냐면 이제 링크 워크라는 것이 하는데 이 링크 워크의 이제 인력의 증가 속도입니다. 영국의 GP는 거의 뭐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를 한 것이 이 사회적 처방을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링크 워크라는 이제 별도의 인력. 이 인력은 보건의료 인력의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인력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주민들,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훈련시켜서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1차 보건의료 당시의 마을 건강원처럼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국의 링크워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 처방 그리고 이제 비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법률 체계가 너무 전문적인 면허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만 해서 매우 경쟁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비전문 인력을 보건의료 쪽에서 어떻게 양성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통합 돌봄에서는 저는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에서는 이미 노인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일자리 부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일자리가 보건의료 영역까지 저는 확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1차 의료 네트워크에서 해주는 것이 다 우리나라 통합 돌봄. 영국은 사회복지가 매우 약한 국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5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매우 약한 부분입니다. NHS 안에 사회복지가 종속되어 있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덜트 소셜 서비스를 보면 다 NHS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지방 정부도 물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의료 네트워크에서 이 사회적인 이제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NHS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방식의 이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보면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건의료 인력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양의 문제, 그다음에 질의 문제, 그다음에 분포의 문제, 또 하나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생산성 효율성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생산성 효율성 문제는 제가 뭐 깊이 있게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결국 질적으로 우수한 양의 인력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배치를 시키느냐라는 부분들이 저는 보건의료 인력이나 뭐 여러 가지 인력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 인력 계획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지역 보건의료 체계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병원이나 의원이 무작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력을 분포를 시키면 안 그래도 불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자원이 더욱더 불균형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역 보건으로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에서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배치를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고민이 저는 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의 보건으로 필요에 따른 예측을 해야죠. 단순하게 인구수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대도시다라고 해서 더 많이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가 분포의 문제, 질의 문제, 그래서 이제 교육의 과정, 그다음에 노동 시장에 진입했을 때 그 과정에서 어떠한 그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양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분포의 문제를 적절하기 위해서, 적정한 질을 유지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놨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 있는 농촌, 독일은 이제 최근에 이제 농촌 지역의 의사들이 그래도 안 가요. 독일은 의사 수가 엄청나게 많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농촌 지역은 역시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농촌 지역에 안 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망구의 진리인 듯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이제 진입할 때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내가 농촌 지역에서 가겠다라고 하면 그 의과대학 그 주에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할당에 예컨대 우리가 수능에서 뭐 예컨대 두세 개 틀려 의과대학에 간다 하면 뭐 20개 틀려도 의과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해주는 것이 독일의 농촌 지역에서 할당제입니다. 매우 최근에 이제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의사 수가 많은 국가들에서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이 슬라이드를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역 보건의료 체계에서 재정과 관리 권한의 흐름이라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관리 체계는 이 보건소에서 이 행정 라인을 통해서 쭉 내려갑니다. 복지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재정의 흐름은 특히 보건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 그냥 어디에 위치했든 상관없이 병원, 의원,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의 개념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개념을 만들기 위한 체계를 제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논란을 불러일으킬까 봐 제가 좀 자제를 했습니다. 네, 다음 기회가 되면 어떠한 체계를 할지에 대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병원하고 의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지도 감독 권한이 법률에 있습니다. 의료법에, 그 지역보건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말을 병원하고 의원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지역보건으로 계획이 아무리 정교하게 한다 하더라도 병원하고 의원은 나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왜? 너가 우리한테 뭘 도와준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근보공단하고 싸우기는 싸우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돈이 다 여기서 내려오는데요. 여기서는 돈이 한 푼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관리 규제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관리 규제만 하는 쪽에 뭘 그렇게 협조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돈을 주는 쪽하고도 협조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 체계가 작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핵심은 결국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지역의 체계가 작동하려고 하면 재정적인 권한과 관리의 권한이 저는 합해져야, 그래서야 비로소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작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지역의 필요에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필요에 대응을 해야 지역의 보건의료 인력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이렇게 쓸데없는 앞에 슬라이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사이트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